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고, 그 중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하는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퍼셉트론과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건 이제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각각 상수값을 다 곱해주고 그걸 다 더한 값이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0,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 1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게 퍼셉트론이고,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퍼셉트론을 여러 겹 이렇게 쌓아주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신경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층,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히든 레이어를 여러 겹 쌓아주는 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딥 러닝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딥러닝이라는 건 단지 이렇게 히든 유닛만 여러 겹 더 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 형태 자체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CNN과 RNN, 그리고 이 LSTM이라는 건 이 RNN의 또 한 종류인데, 이 LSTM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진으로부터 이 사진이 사과인지 배인지 분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측정하고 프리프로세싱과 특징 추출을 거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분류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이 알고리즘에서 알아서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수행해 주게 돼요. 그래서 그냥 사과 사진을 이 알고리즘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프리프로세싱과 특징 추출을 거쳐서 이 데이터가 사과다라고 스스로 분류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CNN이라는 알고리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그 뉴럴 네트워크에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더해진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CNN이라는 알고리즘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컨볼루션을 수행해주는 레이어가 있고 풀링을 수행해주는 레이어가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준 다음에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것과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는 어떤 연산을 하는지, 풀링 연산은 어떤 연산을 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알아서 특징 추출이 되게 되고, 그렇게 특징 추출된 내용이 이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 입력으로 이렇게 사과 사진을 넣어주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얘가 이 네모 박스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쭉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걸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그냥 사과 데이터였던 거에서 이런 어떤 형태들을 이렇게 딱 추출을 해주게 돼요. 이런 형태나 아니면 이런 나무 모양, 이런 형태들을 특징으로 추출을 해주게 되고, 풀링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풀링 연산을 수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을 반복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특징이 추출되게 되고, 이 값을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가 동일한 연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출력이 사과인지 배인지를 구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특징 추출을 뭐 사이즈로 할지 뭐 컬러로 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CNN 알고리즘은 그냥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특징을 결정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줘야 될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준비해주고 얘는 사과야, 또 다른 사진은 배야 이런 데이터만 준비해주면 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학습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CNN이라는 건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이제 핵심인데 각각이 어떤 연산들을 수행하는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 사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검은색 사각형이 막 움직였었는데 그 사각형이 요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커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진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커널이 쭉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이 위치에서 이 커널과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는 건 그냥 요 각각의 값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라는 수치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또 2 곱하기 0 한 다음에 또 더하기, 또 9 곱하기 1 한 다음에 더하기. 그래서 이걸 쭉 얘네를 다 곱해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0 해서 이렇게 쭉 다 더하면 21이 되죠. 그럼 그 값이 컨볼루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건 이 데이터와 커널과를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다 더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사진 데이터에 대해서 커널을 쭉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진 데이터였던 게 어떤 그 테두리를 이렇게 테두리가 남게 되는 이런 특징이 추출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커널을 어떤 값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쭉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있는 커널을 사용을 하면 세로의 특징이 추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렐루라는 연산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음수값이 있으면 그냥 음수값만 0으로 바꿔주는 연산이에요. 나머지 값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0보다 작은 값들은 0으로 바꿔주는 연산을 렐루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런 컨볼루션 연산과 렐루 연산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그 커널을 얼마씩 이동을 시킬지를 우리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을 1씩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해줄 수도 있고 2씩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얼마만큼 사이즈로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해줄지 이것을 스트라이드라고 하고 커널도 이렇게 3행 3열짜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5행 5열짜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7행 7열짜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널 사이즈를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 커널 종류도 이렇게 세로로 뭐 마이너스 1, 0, 1인 애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1, 0, 마이너스 1인 애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0, 마이너스 1, 1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애들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CNN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커널 종류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이런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숫자가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사진으로부터 좀 더 이렇게
세로의 특성을 좀 더 잘 추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진의 좀 더 가로적인 특징을 다 추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대각선인 경우에는 좀 더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대각선 특징들을 더 잘 추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커널들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하면 이 사진으로부터 이 사진의 어떤 사물에 있는 이런 형태들을 잘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을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입력 사진으로부터 어떤 형태들을 잘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풀링 연산이라는 건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링도 뭐 맥스 풀링이라던가 아니면 평균을 구해주는 풀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맥스 풀링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커널 같은 게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하는데, 요만큼에 대해서 이제 맥스 풀링을 한다고 하면 이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0, 7, 14니까 여기서는 14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맥스 풀링을 하면 다 0이니까 0인 값이 되는 거고, 얘를 쭉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하면 이렇게 000이 나오고, 여기도 최대값이 14니까 1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연산을 수행하면 이 지금 행이 6개고 열도 6개였던 애가 3행 3열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어떤 연산을 하는지를 살펴봤고, 그래서 풀링 레이어도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풀링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NN이라는 구조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뒤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 이런 구조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CNN이라고 하고, 이런 CNN 같은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얘를 알아서 특징 추출을 해주고 그게 무엇인지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CNN 알고리즘은 영상 인식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R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RNN 알고리즘은 순차 데이터를 인식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순차 데이터가 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순차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데이터를 순차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순차 데이터의 특징은 이때 지금 이 순차 데이터는 x축이 지금 시간인데, 이 특정 시간에서의 데이터의 값이 그냥 딱 그 데이터 값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였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점의 데이터의 값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생체 신호도 있고 음성 신호도 있고 뭐 주식이나 어떤 말 이런 데이터들이 해당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데이터가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럼 여기서 뭐 이 시점에서 데이터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뭐 그 이전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전 데이터가 다음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을 순차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순차 데이터들의 과거 패턴으로부터 어떤 미래의 패턴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부터 이게 무엇인지를 예측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RNN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RNN 알고리즘의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RNN 알고리즘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90도 살짝 돌려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그냥 형태만 돌린 거 말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RNN 데이터는 이 히든 레이어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커런트 엣지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히든 레이어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 현재 시점의 데이터 값이 과거 시점의 데이터의 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풋으로 이런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값들을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하면 이때 시간이 t일 때의 입력의 출력은 이때의 출력은 이 과거의 입력값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존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데이터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RNN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줌으로써 과거 시점에 들어온 입력값이 현재 시점의 입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RNN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런 RNN 알고리즘은 앞에서 봤던 이런 음성 데이터나 뭐 생체 신호, 뭐 주식, 뭐 어떤 문장들을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런 RNN 알고리즘은 구조가 다양한 형태를 떼요. 그래서 입력이 하나인데 출력이 하나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입력은 하나인데 출력은 여러 개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입력은 여러 개인데 출력은 하나거나, 입력은 여러 개인데 출력은 여러 개이거나, 또 이 사이즈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4개의 입력이 들어갔는데 출력은 3개가 된다거나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음악을 조금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C 코드를 입력을 넣으면 뭐 도미솔이라는 멜로디를 생성을 한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입력은 코드 하나를 입력으로 넣는데 출력은 도미솔이라는 멜로디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반대로 뭐 도미솔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얘는 C장조다, 뭐 이렇게 C코드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음악의 장르를 구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감정을 인식을 해준다거나, 내가 목소리를 입력으로 넣고 내가 이때 감정이 즐거운지 기분이 나쁜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아니면 뭐 파파고 뭐 이런 거 많이 써봤죠. 그래서 자동 번역기 같은 경우도 내가 한글로 뭐라고 막 입력을 넣으면 뭐 영어로 출력을 해준다던가, 영어로 입력을 넣으면 한글로 출력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RNN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뭐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음성을 문자로 변형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은 어떤 입력을 넣어주고 출력은 어떤 걸로 할지에 따라서 이런 구조, RNN 구조를 다르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출력을 내보내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배워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영상 인식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 음성 인식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사용되는 RNN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근데 이 RNN 알고리즘에는 단점이 있어서 RNN의 성능을 향상시킨 LSTM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RNN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RNN의 구조는 이런 구조를 띈다고 했죠. 근데 이때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게 우리가 앞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살펴볼 때 사용이 되어 있던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이 가중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0이 되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거고, 1보다 큰 값이 되면
뭐 입력을 넣는데 이 출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1보다 커지면 안 돼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중치 값들이 그러니까 소수점이 되는 거예요. 뭐 0.3, 뭐 0.7, 뭐 0.2, 뭐 0.1,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의 값을 갖게 되는데, 내가 현재 시점의 입력으로 출력을 예측할 때 과거 시점의 값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죠. RNN의 구조 같은 경우에. 그럼 이때 입력으로 들어간 애 이 가중치가 곱해지고 이 가중치가 곱해지고 또 이 가중치가 곱해졌고 쭉 이 값들이 곱해진 값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입력이 1이 들어갔는데 0.3이 곱해지고 0.7이 곱해지고 뭐 이렇게 1보다 작은 값들이 계속 곱해지면 이 값은 이쯤 오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NN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의 데이터가 현재 시점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 과거 시점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입력값이 현재 시점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하는데 뭐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이 학교와 이렇게 가까우면 번역이 잘 되는데, 나는 오늘 친구를 길 가다가 만나서 학원을 갔다가 뭐 또 노래방을 갔다라고 하면 나는과 노래방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제안이 된 것이 LSTM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RNN 같은 경우에는 이 가중치 값이 0에서 1 사이여서 얘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향이 작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LSTM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0에서 1 사이가 아니라 0이나 1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입력이 이 현재 시점에 출력을 내보내는데 영향을 미쳐야 된다면 다 1만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면 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호를 전달할지 말지에 따라서 0이나 1을 곱해줘서 이 입력값이 멀리에 있어도 그곳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LSTM 방식이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LSTM 구조를 확대하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얘가 뭐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입력값을 이 게이트에 영향을 줄지 말지, 그래서 입력에다가 0을 곱할지 1을 곱할지를 결정해주는 인풋 게이트, 또 과거 값을 현재 값에 이제 영향을 줄지 말지를 0, 1을 곱해주는 값을 결정하는 포겟 게이트, 그 다음에 이 값을 출력으로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웃풋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RNN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여기는 이제 가중치 값이 0에서 1 사이였다면 LSTM은 이 가중치를 0이나 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값이 길어져도 예측을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LSTM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고,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토대가 됐던 퍼셉트론, 그 다음에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합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유닛이 많아지면 그것이 이제 딥러닝이 된다고 했고, 딥러닝 중에서도 또 영상인식에 사용이 되는 CNN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RNN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 RNN 알고리즘의 단점이 있어서 RNN 알고리즘의 좀 파생된 알고리즘인 LSTM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좀 많은 내용을 달았는데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질문해주고, 없으면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매틀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틀랩 실습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매틀랩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틀랩은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창이라는 데가 있어서 내가 어떤 명령을 여기다 작성을 하고 수행을 하면 그게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그 히스토리 창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명령창은 한 줄 한 줄 명령을 쓰는 곳이고 이 편집기, 에디터라는 곳에는 여러 명령을 쭉 작성을 한 다음에 얘를 한 번에 실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에디터, 편집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좀 살펴보면 이 명령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는 4다 라고 하면 A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B는 3이다 이렇게 하고 A 더하기 B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A 더하기 B 값이 A에는 4가 들어있고 B에는 3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뭐 A에는 A 더하기 3, 뭐 빼기는 이렇게 빼기,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는 뭐 1, 2, 3, 4가 들어있는 행렬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행은 띄어쓰기로 열은 띄어쓰기나 콤마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행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그냥 매틀랩 예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매틀랩 예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좀 간단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뇌파 데이터를 실제로 제가 매틀랩을 읽어드려서 그림을 그려놓은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 데이터, 뭐 두 번째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 데이터, 세 번째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제가 어떤 자극을 보여주고 그 공 자극이 보여지면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도록 했던 건데 이렇게 이 뇌파 데이터에서 자극이 주어진 시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시점들을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이벤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잘라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1초부터 뭐 한 2초 데이터를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초부터 2초 구간, 이 구간을 에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트라이얼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다는 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대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대면 이제 샘플링과 샘플링 레이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신호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죠. 이렇게 연속된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걸 컴퓨터로 불러들이려면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 연속된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측정을 해주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하고 1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그럼 몇 번 샘플링을 하느냐를 샘플링 레이트 또는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고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는 앞으로 어떤 매틀랩 처리를 할지를 그림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뇌파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릴 때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연구를 했던 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데이터에는 이렇게 뇌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각 머리 위치에 해당을 하는 거고 지금 X축은 시간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각 위치별로 측정된 뇌파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때 이 시간에 따라 손의 위치가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어떻게 손의 위치가 변하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샘플링 레이시 600Hz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초에 데이터 값이 6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샘플링 레이시 600인데 10초 동안 측정된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 6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 위치가 68곳에서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행은 68개, 그 다음에 이 열은 600 곱하기 10에 해당을 하는 6000개의 데이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컴퓨터로 읽어드리면, 매틀랩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읽어드리면 행이 68개, 열이 6000개인 행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뇌파 데이터이지만 얘를 컴퓨터로 읽어드리면 그냥 행렬인 숫자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의 위치를 측정을 한 것도 X, Y, Z 축에 대한 위치로 이렇게 3행 6천의 행렬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6천보다 더 훨씬 큰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6천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뇌파 데이터와 손 위치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이제 매틀랩으로 불러 읽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행렬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러 읽어온 행렬 데이터를 특징 추출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과정과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된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데이터가 이렇게 사이즈가 컸던 애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뇌파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 추출을 하게 될 거고, 프리프로세싱을 거치고 특징 추출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학습,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STM이라는 좀 전에 배웠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입력으로는 뇌파 특징 데이터를 넣어줄 거고, 그래서 이 뇌파가 들어가면 손 위치가 이렇게 변하더라 라는 것을 출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학습을 통해서 뇌파가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이 마치게 되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뇌파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이 LSTM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출력을 계산해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학습을 할 때는 입력과 출력을 같이 줘요. 그래서 이 입력이 들어갈 때는 이 출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LSTM이 그 값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뇌파 데이터를 주고 그때 손 움직임 데이터를 주면 LSTM이 이런 뇌파일 때는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되는구나를 학습을 하고, 학습이 되고 나서 테스트를 할 때는 입력만 줘요. 그래서 뇌파 데이터만 주면 LSTM이 뇌파로부터 손 위치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력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 얘가 잘 예측이 됐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이때 뇌파일 때 우리가 손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 움직임과 LSTM이 예측을 한 손 움직임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해보면 잘 예측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잘 학습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 뇌파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그 값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얘가 우리의 팔 움직임을 계속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제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매틀랩을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제가 좀 전에 말로 설명드린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먼저는 이제 데이터 로드를 하는 과정,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거로 비교를 하자면 데이터 애퀴지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은 걸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읽어올 거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나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피처가 추출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주고, 학습 데이터로부터 LSTM 알고리즘을 학습을 해주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으로 넣어줘서 출력을 예측을 하고 그게 우리가 실제 값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때 각 코드가 죄송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 지금 먼저는 이제 이 앞에서 설명드린 과정 중에 데이터 로드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로드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현재 폴더 안에 그 뇌파 데이터를 미리 넣어놨어. 그러니까 폴더에 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매틀랩에서 이 폴더 위치를 설정을 해주고 이 폴더 안에 제가 뇌파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폴더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 언더바 img 언더바 data.mat이라는 이 데이터를 제가 이 폴더 안에 미리 넣어놨고 그거를 제가 이제 불러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 로드 데이터 이름 이것을 수행을 하면 데이터가 읽혀져 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MEG라는 데이터가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ACC라는 데이터가 새로 생겼는데 이 MEG라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데이터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숫자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행이 68개가 있어요. 채널 개수. 머리 위치가 68곳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행의 개수만큼 들어있고 열은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측정한 시간만큼의 열이 존재해서 이 뇌파 데이터가 행열로 이렇게 읽혀져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온 걸 예를 들었고 그래서 로드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MEG라는 데이터 값과 ACC라는 지금 MEG는 뇌파 데이터고 ACC는 손 위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얘네가 이렇게 행렬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68 곱하기 37만의 행렬 그 다음에 손의 위치도 3 곱하기 37만 행렬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지금 이 과정을 수행을 한 거예요. 뇌파 데이터와 손 위치를 매틀랩으로 읽어오면 얘가 컴퓨터에서는 행렬로 존재한다 라는 과정을 수행을 한 거고 그걸 한번 읽어본 거고 매틀랩의 장점은 이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행렬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줄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뇌파 데이터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따로 안 했는데 잠깐 명령을 쳐볼게요. 플랫이라고 치면 매틀랩에서는 특정 값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뇌파 데이터가 MEG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채널을 그려보려고 하면 1이라고 치면 되고 이게 맨 처음 데이터부터 1000개까지만 그려보겠다 라고 하면 1 콜론하고 1000이라고 치면 첫 번째 데이터부터 1000번째 있는 위치 데이터까지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뇌파 데이터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잠시만요. 한번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행에 있는 얘를 1번부터 쭉 해서 얘가 1000번째 위치한 애까지를 지금 이 데이터 하나를 그림을 그려본 게 지금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렬 안에 있는 이 하나의 행이 하나의 뇌파 데이터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뇌파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뇌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 중에 하나의 값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해봤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걸 해볼 건데 사실 우리 데이터는 지금 MEG라는 데이터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걸 예를 들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EG 뇌파 같은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CAR이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의 이 여러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이 위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이 세로값에 대해서 다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런 값이 되겠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 뇌파에서도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고 이 뇌파에서 또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고, 그래서 모든 채널에서 전체에 대한 평균을 빼주면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때 어떤 이렇게 머리 움직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뇌파에서도. 그럼 이런 것들이 뇌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출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뇌파가 아니라 이 움직임 때문에 발생을 한 잡음이에요. 근데 이런 이 전체 뇌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이런 출렁임들이 생기게 되고, 각각의 뇌파에서 이 평균 값을 빼주면 그런 출렁임들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 걸 CAR이라고 해요. Common Average Reference라고 해서 이런 CAR 과정을 거치면 이런 잡음을 제거를 해주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잡음을 제거해주는 프리프로세싱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틀랩 코드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되느냐, 이 뇌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mi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뇌파에서 이 뇌파의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프맷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는 68개가 있었죠. 68 곱하기 72만인가 되는 행렬이었는데, 얘는 1 곱하기 72만에 해당하는 행렬이니까 얘를 68개만큼 늘려준 거예요. 얘 빼기 얘를 하려고. 그 명령어가 이제 리프맷이라는 명령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뇌파에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게 지금 요 코드고, 걔를 이 행렬 개수만큼 늘려준 작업을 한 다음에 뇌파에서 얘네들을 빼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잡음이 제거가 된 뇌파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잡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던 뇌파 EEG에서 잡음이 제거가 된 EEG 뇌파를 구하는 프리프로세싱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특징 추출 과정을 수행을 할 건데, 뇌파 처리할 때 많이 수행을 하는 특징 추출 방법에는 밴드패스 필터랑 다운샘플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원래 뇌파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가 있고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중에서 0.5에서 8Hz 신호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나요? 제가 뇌파 분석할 때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뭐 빨간색이 있고 뭐 파란색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났던 부분의 주파수가 0.5에서 8Hz였어요. 그래서 그 성분만 남기려고 밴드패스 필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0.5에서 8Hz 성분만 남겨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던 이런 이 뇌파가 0.5에서 8로 밴드패스 필터를 거치게 되면 그때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MEG라는 값의 그림이 이렇게 된 거고, PLMEG라는 값의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꿔준 것을 다운샘플링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DMEG라는 변수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얘는 다운샘플링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아니라 파란색 점들의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이 됐던, 앞에서 봤던 이 프리프로세싱이 됐던 뇌파 데이터를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주고 다운샘플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특징 추출이 된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줬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데이터의 사이즈가 지금 보면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굉장히 작은 크기죠.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근방의 값으로 맞춰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작은 크기에 있던 뇌파 데이터를 평균은 0이고 이 표준 편차, 분산 정도를 나타낸 표준 편차는 1이 되도록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노멀라이제이션, 우리말로는 정규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주게 되고, 그럼 형태는 그대로인데 이 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은 매틀랩 코드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뇌파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주고 뇌파 데이터의 std가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뇌파의 평균, 얘가 뇌파의 표준 편차인데, 그럼 이 뇌파에서 평균은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준 게 지금 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준 거고, 이렇게 LSTM 알고리즘을 생성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트레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때 입력이 이제 뇌파고 얘가 출력, 손 위치예요. 그래서 트레인 네트워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입력이 들어가면 이 출력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켜라. 그리고 그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넷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때 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넷에다가 새로운 뇌파 데이터를 넣어서 프레딕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얘가 출력을 예측을 하게 돼요. 이 LSTM에 새로운 뇌파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을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요 H 값인 거고, 그 값과 이제 실제 값과 얼마 유사한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LSTM을 이용을 해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그 결과가 실제와 얼마 비슷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되게 돼요.